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뭘 주었나요? 중고차였습니다. 아내는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남편이 운전을 배우라면서 차를 사준다고 하는데 나는 차가 필요 없어. 돈도 없으면서 왜 굳이 차를 사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신 중에 운전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것도 좀 드물어요. 남편은 산부인과 갈 때 힘들까 봐 사준 거라고 했습니다. 만남, 혼인신고, 승용차 선물, 뭐 스케줄이. 그런데 차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만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섬뜩해요. 박 씨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했지만 실패하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후로는 직장도 없이 월세 35만 원도 제때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하고 난 뒤에는 빚을 갚고 유흥을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어디서 난 거예요? 남편 통장에 1억 9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내의 사망 보험금이었습니다. 와, 진짜 나쁘다. 야, 근데 참 쓰레기 같은 짓이지만 그래도 보험이 하나쯤 있다. 이거는 사실 이상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남편은 아내에게 차를 사준 그날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특약입니다. 특약.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통상적으로 자동차 보험 사망 보상금은 1억 원 정도거든요. 근데 남편은 보험 설계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2억 원으로 해주세요. 운전자 보험 역시도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이 나오도록 특약을 추구했고요. 주말 휴일 확대 보상 특약까지 넣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그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험금을 2배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바로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보험금을 2배를 받으려고 일부러 휴일에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보험 사기는 디테일이 특약에 담겨 있었네요. 특별하다는 게 사실 사기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별다른 이유가 없이 특약을 과도하게 넣어달라. 보험 사기의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박 씨는 태아보험을 알아본 정황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 아기의 보험금까지 노린 거예요? 진짜 나쁜 놈. 와, 하지만 태아보험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태아보험은 가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이 생명까지 돈으로 본다는 게 진짜 쓰레기네요, 쓰레기. 공감도 죄책감도 없이 오로지 돈만을 목적으로 삼은 거죠. 그 목적을 이루려면 보험금을 위해 죽어줄 아내가 필요했고 하루라도 빨리 적합한 대상과 혼인신고를 해야 했던 겁니다.
작정을 하고 부인에게 잘해줬네요. 아내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덫에 걸려든 걸까요? 남편이 고모를 구한다면서 게시글을 올려서 구인을 했잖아요. 일반 구인 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미혼모 카페였어요. 인터넷에 직장을 구했는데 누구 애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서 그래가지고 통화해가지고 애가 좀 얼마 주겠다. 100만인가 그렇게 준다고 그랬어요. 박 씨는 시설에 들어가기 꺼리고 가족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미혼모를 찾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라는 그런 명분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의 26이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머물 곳이 필요했던 걸로 보이는 거죠. 또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아이 보는 일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숙식까지 제공한다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서 보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를 보면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들 거고요. 연민과 모성은 경계심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감정이거든요. 피해 여성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막연한 희망도 커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박 씨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 뱃속의 아기도 내 자식이라 여기며 키울 겁니다. 그냥 자기가 뭐 남은 애 가진다는 상태니까 특별한 뭐 집에서도 애 낳을 수 있고 애만 키울 수 있다 하면 좋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태어날 아기에게 아빠가 생긴다고 하니 결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대들 강변으로 유인해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수면제 같은 걸 먹인 건가요? 부검에서는 마취제나 독극물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어요. 조폭이라고 하셨잖아요. 때려서 기절을 시킨다거나. 피해자 오른쪽 머리에서 외상 흔적이 보였지만 머리뼈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둔기나 돌에 맞았다면 보통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주먹으로 강하게 맞아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차량에 놓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임신부에게 그런 짓을 그러니까 남편은 기절한 아내를 이제 운전석에 앉히고 아내 휴대전화를 챙기고 모든 창문을 엽니다.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두고 뒤에서 차를 밀어서 강에 빠뜨린 거죠. 차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긴 했을까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남편은 강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서는 자기 전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받습니다. 무려 6차례나 말이죠. 자정 무렵에는 마지막으로 아내 전화로 아기의 생물학적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어버립니다. 머리를 엄청 쓰네요. 아, 그래서 4초 통화 기록이 있었구나.
그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 사이에 뭐라도 있는 것처럼 하려고.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야. 차 도난 신고도 하고 아내 가출 신고도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을 못한 거죠. 아내의 사망이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와, 그렇다고 내가 직접 신고하자니 의심을 살 게 뻔하고요. 엄청 조급해졌겠네요. 그래서 친구 최 씨에게 제안을 합니다. 차를 강에 빠뜨렸는데 네가 대신 신고해주면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 와. 떨지 마라. 그렇게 119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애 같아서 다음 날 112에 다시 신고를 한 거구나. 이번엔 사고 장소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도록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한 거죠. 제가 거기 낚시를 하다가 들강이 있거든요. 뭐 차가운 데 빠져 있더라고요. 아, 나무들. 화순 방향. 샛길. 쭉 화순 쪽으로 나가야지. 송림리서. 아내 시신이 발견이 됐고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그 신고자가 최 씨라는 게 드러나자 기막힌 요구를 또 합니다. 네 목소리가 지금 발각이 된 것 같으니까 성형수술을 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그리고 지금 수사가 다시 재수사가 된 것 같으니까 잠시 그 시외로 도피해 있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페이스오프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얼굴 아예 바꾸는. 근데 목소리를 바꾸는 보이스오프? 이게 실제로 있긴 있어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가능하긴 합니다. 성대 질환이 있거나 음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성별을 전환하면서 목소리를 교정하는 수술이 필요해서 받기도 합니다. 순전히 본인의 범행이 들통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경찰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위장 결혼으로 26살 김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하고 살인 방조 혐의로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결정적 진술과 물증이 확보됐지만 피해자 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이 좀 짧기는 합니다. 2심에서는 남편의 알리바이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이 그날 밤 10시 51분이었습니다. 사위랑 같이 있었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선영 씨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 22분에 사고 장소에서 9km 떨어진 화순읍에서 박 씨가 통화를 했습니다. 밤 10시 51분부터 31분이잖아요. 그 안에 도곡면에서 사건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아내를 실신시키고 차를 또 강에 빠뜨린 다음 화순읍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남편 측 주장이었죠.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2심 재판부에서는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모녀가 통화한 기지국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약 6에서 9분. 사고 현장에서 남편이 통화한 기지국까지는 약 23분가량이나 걸렸던 거죠. 이동하는 데에만 거의 30분이 소요되네요.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가 살해되기 직전에 함께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물에 빠진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타살은 맞지만 남편이 살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살인죄는 무죄,
보험 사기로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피해자와 범인 그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살인 사건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그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정말 좀 난감했습니다. 31분 만에 이동을 하고 살해를 했다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2심 재판부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기지국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이기 때문에 그 기지국 반경이 넓습니다. 결국 그 기지국 반경 안에 어디를 출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 계산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마와 통화에서 말한 그 강가라는 장소가 사고 장소인 드들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고 장소에서 통화했어도 도곡면 기지국에 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동 시간이 23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남은 8분이면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신호 무시하고 막 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대 차도 많이 없었을 테니. 현장 검증은 그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범행 추정 시각은 교통량이 적은 밤 11시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이동 시간은 더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과속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졌나요?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따져보라는 거죠. 이렇게 무려 5번의 재판 끝에 제발.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와, 다행이다. 박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엄마와 태아까지 두 생명을 빼앗았는데 형량은 여전히 너무 가볍네요.